태국에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태국이 중국의 손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태국의 경제력은 더욱더 밑바닥을 기어가고 태국은 작은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수강 중인 21세기 신흥경제국의 도전과 함정 세미나 수업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강의실에 들어서자 밀러 교수님이 프로젝터로 태국의 경제 데이터와 최근 뉴스를 화면에 띄우고 계셨어요. 자, 오늘은 태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국이 2024년 들어 한국과의 협력을 점점 줄이고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한국은 전기차, 전자제품, 관광 등 여러 산업에서 태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철수했고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은 태국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워 성장했지만 태국 정부의 친중 정책과 반한 정서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떠난 자리는 BYD 같은 중국 기업이 차지했죠. 화면에는 BYD가 태국에 4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떴어요. 뒷자리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결국 태국은 현대차 대신 중국차를 선택한 건가요?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며 대답하셨어요. 네, 하지만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제공하던 기술 이전, 고품질 차량,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 등이 사라지고 중국차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저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실제로 초기에는 가격 매력에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 차를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AS 문제, 부품 공급 지연, 배터리 수명 문제 등으로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 구조가 변해버린 상황이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죠. 옆자리의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왜 태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거야?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됐을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문제만은 아니었어. 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국 쪽으로 기울었고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었거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거지. 교수님이 우리의 작은 대화를 듣고 거들어 주셨어요. 엘라의 말이 맞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제 정책과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죠. 자,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태국 진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BYD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어요. BYD는 뉴스에서 자주 보던 기업이었죠.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BYD는 태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을 적극 활용하며 공격적인 가격 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죠. 화면에는 BYD의 태국 판매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작년 대비 300% 성장했다는 수치가 눈에 띄었죠. 저는 이 숫자를 메모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마침 제 생각과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강의실 뒤쪽에서 아시아계 학생인 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리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카드에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17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잖아요.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해서 진짜 편해요. 아정당에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되고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가격 경쟁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구성 문제와 낮은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BYD가 태국에 투자하는 4억 9천만 달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나요? 단순히 조립 공장인지 아니면 R&D 센터도 함께 설립하는 건가요? BYD의 태국 투자는 주로 생산 라인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R&D는 여전히 중국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태국에는 완성차 조립과 배터리 팩 생산 시설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태국의 기술 이전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전략이죠. 제 옆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작게 말했어요. 그럼 결국 태국은 중국의 값싼 공장이 되는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있을 때는 기술 이전과 현지 엔지니어 교육에도 투자했다고 들었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 교수님이 다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BYD의 태국 진출은 단순한 기업 확장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1대1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전기차 수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에서 시작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빨간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BYD는 태국에 연간 15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는 태국 국내 시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전체를 커버하는 전략이죠.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소비자들은 왜 품질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차를 선택하는 걸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멈췄다가 대답하셨어요. 가격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디지털 기능과 스마트 인터페이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죠. 게다가 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중국차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다시 태국 시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드셨어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고 태국 정부의 정책 방향도 바뀌지 않는 한 재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태국의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들었던 추가 정보가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태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제 정책을 바꾸고 중국과 더 가까워진 배경에는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태국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은 표정이 약간 긴장된 듯 했지만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경제 정책 변화의 배후에는 항상 정치적 요인이 있기 마련이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그의 가족 기업들이 중국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래였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학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친나와 가문의 기업들은 중국, 국영기업과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방콕 외곽 고속도로, 건설과 남부철도 프로젝트에서요. 이런 계약들이 투명한 입찰 과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하면서도 내심 놀랐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사실이었던 거죠. 리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나요? 교수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복잡한 질문입니다. 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국가입니다. 도시 중산층과 젊은 세대는 이런 정책에 비판적인 반면 친나와 총리의 지지 기반인 농촌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엔 방콕에서 몇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소피아가 갑자기 궁금한 듯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 표적이 됐을까요?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도 태국에 많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모바일, 가전제품,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거든요. 중국이 이 시장들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기업을 밀어내는 것이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교수님이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한국 자동차와 중국 자동차의 품질 비교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강의실 앞쪽에서 알렉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이 있었다면 태국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고 화면에는 상세한 품질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두 국가 자동차의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차트에는 한국 자동차의 장점과 중국 자동차의 단점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긴 배터리 수명과 높은 내구성이 특징입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 테스트와 글로벌 신뢰도가 높고 우수한 AS 시스템과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교수님은 중국 자동차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반면 중국 자동차는 배터리 내구성이 낮고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AS 시스템 부재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고 차량 수명이 짧고 감가상각이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당장 싸게 중국 전기차를 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차량 유지 비용과 신뢰성 문제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중국 내 전기차 화재 사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차의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8대씩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는 서구나 한국 제조사의 전기차 화재 발생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하루에 8대라니 너무 많은 숫자였죠.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런 안전 문제로 인해 중국에서는 BYD는 빌드 유어 데드의 약자다. BYD를 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생명보험 두둑히 들고 타야 하는 차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특히 중국의 한 유명 자동차 평론가는
BYD 차량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라는 다소 과격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충격받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왜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중국 차를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언급된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태국에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자동차 공장이 생각나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사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쓰는 생산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들은 바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동안 태국에서 구축해온 기업 인프라와 생산 방식, 효율적인 근무 환경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매우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엘라. 실제로 중국 기업들은 복제와 개선 전략으로 유명하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구축한 공급망과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현지 관리자들을 영입해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이슨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특허나 지적 재산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생산 시스템이나 근무 환경 같은 것들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유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 법적 문제를 피해가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죠. 저는 몇 개월 전 한국의 경제신문에서 읽었던 기사가 생각났어요. 실제로 중국 BYD가 사용하는 생산 라인 배치와 품질, 관리 시스템이 현대차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건 기술 탈취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국제 경제에서 매우 민감한 주제죠. 법적으로는 탈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들이 오랜 시간 투자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기간에 가져가는 것은 분명 윤리적 문제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구축해 놓은 인프라와 생산 시스템에 관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태국에서 구축해온 기업 인프라와 생산 방식, 효율적인 근무 환경 등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 년간 태국에 선진화된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BYD의 태국 공장 레이아웃은 이전 현대차 공장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심지어 품질 관리 시스템과 작업 프로세스까지 거의 동일하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용히 질문했어요. 그럼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 쌓아놓은 기반 위에서 시작한다는 이점이 있는 거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구축된 시스템 위에 들어서는 것이죠. 교수님은 다시 원래의 품질 비교 차트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태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싸고 외형적으로 매력적이지만 안전성과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차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차 사이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제 태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리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결국 태국은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과 시스템의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그 기업들은 내쫓는 결과가 된 건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하는 신흥경제국의 함정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희생하는 전략은 결국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내 BYD 공장의 고용 현황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의 고용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YD의 태국 공장 사례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차트를 보니 BYD 태국 공장의 직원 중 태국인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낮았어요. 직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었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BYD는 태국 공장에서 태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대부분 자국민을 태국으로 불러와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외 공장 운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 정부가 투자 유치 시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계약서상으로는 현지인 고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와 엔지니어 대부분을 중국에서 데려왔고 태국인들은 단순 노동직에만 한정적으로 고용되고 있어요. 소피아가 질문했어요. 하지만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언어와 문화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의 전략은 달라요. 그들은 공장 내부에 작은 중국을 만드는 전략을 취합니다. 모든 매뉴얼과 시스템이 중국어로 운영되고 심지어 식당과 기숙사까지 중국식으로 운영됩니다. 제이슨이 물었어요. 그럼 기술 이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인력 교육과 기술 이전에 투자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철저히 중국인 직원들 사이에서만 공유합니다. 이는 태국의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BYD 공장 주변에 형성된 중국인 커뮤니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BYD 공장 주변에 중국인 전용 상가와 주거 단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국 현지 경제와 거의 교류하지 않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이 태국 경제로 유입되지 않고 중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이슨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중국 BYD가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다던데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판매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값싼 가격보다는 안전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BYD라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나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럼 태국 소비자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가요? 많은 태국 소비자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방콕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있었어요. 태국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이 패통탄 친나와 총리를 향해 한국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제공했던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 교육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많은 태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아있는 일자리도 중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신흥 경제국이 직면할 수 있는 함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희생하는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석했죠. 교수님은 강의를 마무리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어떻게 중국과 균형을 맞추면서
서방 기업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오늘 배운 내용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해외 사례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BYD 중국 기업의 전기차가 한국이 빠진 자리에 들어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값싼 가격으로 승부하려는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보고 한국인들은 역시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 관광업이 추락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인들은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특이한 행동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살핀 행동을 확인 후 상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가 공개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하고 있는 마들렌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다는 게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특히 윌슨 교수님의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이 좋았어요. 부모님을 따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제가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특히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과 한국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문화도 달랐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트북을 펼치며 지난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잠깐 훑어보았어요. 교토의 금각사, 서울의 고궁, 부산의 해운대, 각각의 사진에는 제가 만났던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이 세계 관광 트렌드 수업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윌슨 교수님이 늘 그렇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관광 동향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시죠.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시며 말씀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관광 산업의 핵심 요소라는 제목이 떴죠. 여러분,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제가 답을 하려는 순간 다른 학생들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관광지의 시설이요. 숙소의 청결도요. 교통이 편리해야 해요. 음식이 맛있어야죠. 관광지의 안전성이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해요. 학생들의 대답이 쏟아질 때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하나씩 적어 나가셨어요. 곧 칠판이 다양한 의견으로 가득 찼죠. 모두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분명 관광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 경험을 떠올려 보았어요. 지난 여름 방문했던 일본 교토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곳의 시설은 최신식이 아니었고 교통도 조금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했던 한국에서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났죠. 혹시 현지인들의 친절과 서비스 정신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다면 관광객들은 그곳을 또 찾고 싶어 하겠죠.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관광 산업에서 사람이라는 요소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관광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지 상인들의 태도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하면서 현지인들의 불친절함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 질문에 여러 학생들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저도 파리에서 겪었던 불친절한 카페 직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들진 못했어요. 대신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이처럼 관광객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가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백 명의 잠재적 관광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202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한 관광객 가족이 피라미드 근처 상점에서 심각한 바가지 요금을 당했죠. 간단한 식사와 기념품을 구매했는데 무려 현지 시세의 5배를 요구했다고 해요. 거부하자 상인들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경찰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집트 현지 뉴스 화면이 떴어요. 관광객들이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습이 보였죠. 또 다른 예로 2024년 초 모로코의 페즈 구시가지에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칭한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외진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모로코의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파리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파리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객들이 기대했던 친절하고 로맨틱한 파리의 모습 대신 불친절한 현지인들과 무성의한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심한 실망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그 말씀을 듣자 지난번 파리 여행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서는 경우예요. 베니스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식당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예로 작년에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카페라떼에 무려 85유로를 청구한 식당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베니스는 관광객을 기피해야 할 도시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광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관광지나 문화유산이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의 관광 천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고 SNS에서는 이 나라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성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있죠.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최근 뉴스에서 본 기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베트남. 다른 학생이 추측했죠. 필리핀일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국 유학생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에요. GDP의 20%가 관광 수입이라고요. 방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 중 하나예요. 교수님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띠 씨의 말씀이 맞습니다. 태국은 분명 세계적인 관광 대국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신이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최근 방콕의 통계 자료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태국의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유럽 등 소비력이 높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급격히 줄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 파타야 해변, 푸켓의 유명 관광지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왔죠. 한때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맛있는 음식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죠.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간단한 기념품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의 10배 가격을 지불했더군요. 항의했지만 오히려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뉴스 화면이 이어졌어요. 파타야의 한 해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적발되었습니다. 비치체어 대여료를 일반 요금의 5배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죠. 나띠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국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외국인은 호구라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는 거죠. 특히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한 조직적인 바가지 요금 징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관광 산업은 매우 섬세한 산업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리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광객들을 기만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나라의 관광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띠의 표정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죠. 저는 그녀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듣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수님이 이어서 보여주실 자료들은 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 산업의 주요 수입원 변화 2018에서 2023이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관광 수입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습니다. 전체 관광 수입의 약 23%를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했죠.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큰 소비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차별 사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화면에는 여러 SNS 게시물들이 떴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받은 사례, 파타야 해변에서 한국인들에게만 비치체어 대여를 거부한 사례, 푸켓의 마사지샵에서 한국인들을 거칠게 대한 사례 등이 차례로 나왔죠. 우리 반한국 유학생 효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SNS에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가격을 2배로 부르는 게 일상화됐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상점에서는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이기도 했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효연 씨 말씀이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차별이 단순한 바가지 요금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또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태국 현지 뉴스 보도였죠. 지난달 방콕의 한 유명 야시장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일행이 상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가지 요금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이었죠.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숙소 예약을 했음에도 체크인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요. 나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는 듯 했어요. 이런 차별의 배경에는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약 밀매와 같은 범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미디어에서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여기에 태국 내 특정 집단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관광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최근 태국 현지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태국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하지만 이런 차별적 행태는 결국 태국 관광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한국의 주요 여행사들이 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개별 여행객들도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태국의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45%나 감소했습니다. 효연이가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어요. 최근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제 친구는 지난달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 택시 기사가 한국인이란 걸 알고는 일부러 외진 길로 돌아가면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요금을 요구했대요. 거절하자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띠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이런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오늘 처음 접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질 거라는 걸 교수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태국의 현지 상인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관광객의 국적을 구별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상인들은 마치 귀한 보물을 찾듯 한국인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방콕의 한 시장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전에는 거리마다 한국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이 지나가면 모든 상인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마치 사파리에서 희귀한 동물을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우리 시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났어요. 한때 태국의 관광 산업을 이끌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희귀종이 되어버렸다니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우리라도 나서야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야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좋은 물건을 알아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착한 손님들이었거든요. 태국 상인들은 이제 관광객들의 국적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징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특징들을 살펴볼까요? 화면에는 관광객 국적 구별 기준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첫째, 외모적 특징입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갸름한 얼굴형과 밝은 피부톤을 가진 경우가 많죠. 특히 최근 K-문화의 영향으로 세련된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언어와 억양의 차이예요. 한국어는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과 존댓말이 많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어는 성조가 뚜렷하고 아 발음이 특징적이죠. 셋째, 행동과 제스처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태국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Y를 자주 사용한다고 해요. 넷째,
식사 습관의 차이입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찾거나 식당에서 반찬을 나눠 먹는 특징이 있죠. 또한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SNS 사용 패턴과 사진 촬영 스타일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V 포즈를 자주 취하고 얼굴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외적인 특징 외에도 태국 상인들은 관광객들의 행동 양식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 대체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태국의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신발을 벗는 등의 기본 예절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관광객들은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평가도 있죠. 반면 중국 관광객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큰 소리로 중국어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러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렇게 태국 상인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구별하려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정상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의 다음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에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관광객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등 일부러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이 각국의 SNS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퍼지길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태국 상인들이 달라졌다. 이제는 한국인에게 친절하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담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런 상인들의 행동 이면에는 태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와시 한국 관광객 유치에는 무관심한 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방콕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돌아오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를 비판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상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한국 관광객 없인 태국 관광도 없다. 총리는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죠. 이처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정부와 상인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 산업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관광객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진정성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위상입니다. 2024년 초 글로벌 관광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관광객 그룹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수님은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첫째, 한국인 관광객들은 높은 소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둘째,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가 매우 큽니다. 효연이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글 안내판을 설치하고 한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숍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중동의 두바이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관광 산업에서 특정 국적의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광 산업의 발전은 모든 관광객에 대한 평등한 대우와 진심 어린 서비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나띠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여러분, 관광 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고 관광지가 아무리 유명해도 결국 관광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관광이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무는 석양이 보였어요. 수업은 끝났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관광 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이 수업에서 배운 교훈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었죠. 이렇게 한국인이 사라지자 결국 한국인을 애타게 찾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태국인들의 행동을 보니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라는 정부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태국 정부도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수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3학년 애니 윌슨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지만 아시아 문화와 경제에 매료되어 뉴욕으로 유학을 왔죠. 특히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혁신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제 관심사예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는 설렘을 안고 브라운 교수님의 글로벌 시장과 소비자 행동 수업에 참석합니다. 교수님은 20년 넘게 아시아 시장을 연구해 오신 전문가시죠. 특히 소비자들의 감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교실은 활기찼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335 모여 수업 전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제 왼쪽에는 한국에서 온 희진이가, 오른쪽에는 태국에서 온 다야가 앉아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께서 늘 그러시듯 정시에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거든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프로젝터를 켜셨어요. 스크린에는 이모셔널 컨섬션 앤드 마켓 다이나믹스 타일랜드 스마트폰 마켓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이 떴죠.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제 양옆에 앉은 희진이와 다야의 반응이 달랐죠. 희진이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다야는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수업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토론으로 이어질지 몰랐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비자의 감정적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닌 감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켜고 필기할 준비를 하면서 문득 옆자리의 다야를 슬쩍 봤죠.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분명 그녀에게는 민감한 주제일 텐데 과연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답니다.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강의실 뒤에서 손을 든 학생은 중국에서 온 리웨이였어요. 교수님, 감정적 소비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의 질문에 브라운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죠. 교수님께서 교단 앞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어요. 감정적 소비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같은 객관적인 요소가 아닌 소비자의 감정이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태국의 사례는 이러한 감정적 소비가 한 국가의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죠.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어요. 삼성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중국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여러분,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변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제 옆자리의 다야가 조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태국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중국 제품이 더 저렴하니까요. 다야의 말에 희진이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둘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태국 소비자보호원의 2024년 1분기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막대 그래프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결과였죠. 가격 만족도는 89%로 매우 높았지만 품질 만족도는 42%, 서비스 만족도는 35%로 급격히 하락한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5G 네트워크 성능과 AS 관련 불만이었죠. 그래프 아래에는 구체적인 소비자 불만 사례들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영상 버퍼링이 심해요. 게임 중에 자주 끊겨요. 영상통화가 자꾸 끊겨서 못 쓰겠어요. 같은 생생한 불만들이 즐비했죠. 실제로 태국 소비자보호단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의 67%가 네트워크 속도 저하 문제를, 73%가 AS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AS를 받으려면 평균 3주 이상 기다려야 하며 부품 수급 문제로 정품이 아닌 호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최근 한국통신기술연구소의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5G 네트워크는 단순히 통신사의 인프라 문제만이 아니라고 해요. 스마트폰 자체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안테나 설계와 신호 처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5G 모뎀과 RF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게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희진이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다야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중국산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는데 마치 그 폰이 불편하다는 듯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다야가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상기된 듯 했죠. 하지만 교수님, 소비자들의 선택을 단순히 감정적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물론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소비자의 권리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그 선택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미래 기술 발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AI 기술, 6G 통신, 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의 집약체이자 한 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감정적 선택이 이러한 기술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교수님의 말씀이 교실에 울린 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다야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손을 높이 들었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날이 선 표정이었어요. 태국 소비자들의 선택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더 저렴한 중국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왜 모두들 우리의 선택을 감정적이라고만 하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다야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비틀었고 일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죠. 브라운 교수님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다야의 말을 경청하고 계셨어요. 그때 희진이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다야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이점만 보고 선택하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예요. 방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 품질이나 AS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질 텐데요. 다야가 곧바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하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교실 뒤쪽에서 인도 학생인 프리아가 의견을 보탰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한때 중국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결국 품질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시 다른 브랜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죠. 은행 업무부터 공부, 업무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거죠? 그건 정당한 기업 행위인가요?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다야 양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철수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의 통계가 있었죠. 실제로 태국 내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났고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위협을 받기도 했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희진이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도 태국 친구들에게 들었는데요. 태국 정부가 최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세금 감면부터 시작해서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프로모션까지 말이죠. 프리아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혜택일까요? 정부가 특정 국가의 제품을 과도하게 밀어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균형을 해칠 수도 있지 않나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불매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변질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총 소유 비용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분석 자료가 나왔죠. 여러분, 이 차트를 보시죠. 2년간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구매 가격은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AS 비용, 배터리 교체 비용, 성능 저하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감소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진이가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결국 2년 후에는 총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네요. 오히려 프리미엄 제품이
조금 더 경제적일 수도 있겠어요. 다야는 입술을 깨물며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때 희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폴더블폰 시장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희진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준비해온 자료를 공유했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폴더블폰 제작을 위해 무려 7년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해요. 특히 폴딩 디스플레이의 내구성 테스트만 20만 번 이상 진행했죠. 반면 중국 업체들은 이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충분한 테스트 없이 제품을 출시했어요. 교수님께서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희진이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태국의 한 소비자가 SNS에 올린 글인데요. 중국산 폴더블폰을 구매한 지 2달 만에 화면 주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힌지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대요. 더 큰 문제는 이걸 수리하려고 했더니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이 없다고 해서 2달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삼성 폴더블폰은 특수 개발된 울트라 신 글래스를 사용해서 화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힌지 설계도 플로팅 힌지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죠. 실제로 20만 번의 폴딩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요. 다야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2배나 비싼 거잖아요. 이때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네요. 폴더블폰 사용자들의 3년간 총 유지 비용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어요. 초기 구매 비용은 중국산이 훨씬 저렴했지만 잦은 수리 비용과 배터리 교체 비용, 그리고 2년 차에 발생하는 전면 교체 비용까지 합산하면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었죠. 더구나 폴더블폰의 경우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수천 개의 폴더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반면 중국 업체들은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AS 문제는 더 심각해요. 희진이가 태블릿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공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태국에만 해도 50개 이상의 센터가 있었죠. 평균 수리 기간도 3일 이내였어요. 하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희진이가 말하려는 찰나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희 사촌이 겪은 일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촌이 얼마 전에 중국산 폴더블폰을 샀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화면이 망가졌어요.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더니 부품이 없다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벌써 6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언제 수리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희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현재 태국 내 중국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는 방콕에 단 3곳, 전국에 15곳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부품 수급인데 모든 부품을 중국에서 공수해와야 해서 평균 수리 기간이 6주나 걸린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부품은 품절되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대요.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이잖아요. 은행 업무부터 업무용 메일까지 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 동안의 불편함과 업무 차질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접힌 자국이 선명한 중국산 폴더블폰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최근 태국 IT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82%가 현재 태국의 스마트폰 시장 변화가 장기적으로 국가 기술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네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브라운 교수님께서 모두의 생각을 읽으신 듯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희진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특히 우려되는 것은 AI 시대에서의 경쟁력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닌 AI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 AI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을 선보이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학기 글로벌 기술 혁신과 경쟁력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거든요. 맞아요. 특히 기술 종속성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에 배운 바로는 한 국가의 기술 발전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2025년 AI 스마트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여러분, 이 자료를 보시죠. 향후 2년 내에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자체 AI 칩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변화가 아닌 모바일 컴퓨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현재 삼성 스마트폰에는 NPU라는 특별한 AI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프로세서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배터리 효율을 최적화하고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키죠.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AI 비서 기능도 제공해요. 이런 기술들은 수년간의 연구개발 결과물이에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외부 업체의 범용 칩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AI 시대의 기술 종속성 위험도 분석 자료였는데 그래프와 도표가 꽤나 충격적이었죠. 현재 태국이 선택한 길을 계속간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교수님께서 레이저 포인터로 각 항목을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AI 관련 핵심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지 못해 대부분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자동차는 팔지만 엔진은 만들 줄 모르는 것과 같죠. 2025년이 되면 모든 모바일 기기가 AI 기능을 필수로 탑재하게 될 텐데 이때 태국은 완전히 해외 기술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셨어요. 둘째, 자체 R&D 생태계가 약화되면서 기술 혁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태국에서 철수하면서 현지 연구소도 문을 닫았죠. 이곳에서 일하던 300명 이상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매년 40~50명의 태국 대학생들이 받던 인턴십 기회도 사라졌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진행하던 5G, 6G 통신 기술 연구도 모두 중단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도표를 가리키시며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셋째, 결과적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확장현실 XR 기술이 보편화되는 2026년경에는 고성능 AI 프로세서가 필수가 될 텐데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태국에는 없어질 거예요. 결국 태국은 단순한 조립 공장이나 판매 시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더구나 현재 전 세계 AI 특허의 85%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도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핵심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이 기술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특히 다야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선택이 10년 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노트북에 이 말을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업 내용이 아닌 우리 세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브라운 교수님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내리시며 수업을 마무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 수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다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책상 위에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서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나서는 동안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오늘 수업을 되돌아보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선택이 감정에 휘둘린 판단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진정한 애국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이날의 수업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단순한 스마트폰 선택의 문제를 넘어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명해졌기를 바랐답니다. 이렇게 한국의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태국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스마트폰의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중국 스마트폰은 아직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어느 호텔에서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프론트 직원은 이들의 여권을 확인한 후 여권을 돌려주면서 관광객들의 여권을 어디에 소장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여권의 위치를 이야기한 후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인 에이미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국제관계의 이해 수업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강의 중 하나였죠. 오늘은 평소 수업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교수님이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들어오셨고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세팅하고 계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세계 여권의 힘과 그 이면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은 혹시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한 국가의 국력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문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먼저 헨리 여권 지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것은 세계 각국의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장 강력한 여권을 보유한 국가들을 보시죠. 화면에는 전 세계 여권 순위가 나타났어요. 일본과 싱가포르가 193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이 19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강국들도 한국보다 낮은 순위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여권의 성장 속도입니다. 교수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셨어요. 한국은 1988년만 해도
겨우 40여 개국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고 여권 순위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90개가 넘는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최상위권 여권이 되었죠. 심지어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제적 신뢰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한국 유학생 지연이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은 분위기를 급격히 무겁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런 여권의 높은 가치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권 등급이 낮은 국가들의 시민들이 한국 여권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여권 도난, 위조, 밀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들은 단순한 도난을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태국에서 온 리파가 비웃듯이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있나요, 리파 양? 교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강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리파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교수님, 태국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이에요. 작년에만 2,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요. 이건 한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예요. 리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나라 여권도 충분히 강력해요. 아세안 국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한국 여권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리파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리파 양, 태국이 세계적인 관광대국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산업이 아닌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도 한국인들의 여권을 노린 도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도 있죠. 왜 하필 한국인들의 여권이 타깃이 되고 있는 걸까요? 리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히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이 범죄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네요. 태국 사람들이 굳이 한국 여권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전했고 여권 파워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리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어요.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몇몇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조용히 앞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연이었죠. 지연이는 늘 수업 시간에 예리한 질문을 하는 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이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리파 하구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제가 최신 통계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이 허락하자 지연이는 자신의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권 순위와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죠. 보시다시피 2024년 현재 태국 여권은 세계 순위 65위로 79개국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반면 한국 여권은 192개 국가의 비자 면제 혜택을 받고 있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죠. 더 중요한 건 최근의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문제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법무부 통계를 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했거든요. 지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요. 충분한 현금 소지 여부 확인은 물론이고 상세한 일정표와 숙소 예약 증명서도 요구하고 있죠. 심지어 일부 태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최대 6시간까지 대기하며 신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런 강화된 입국 심사 때문에 태국 현지에서는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의 입국 심사를 비난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태국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감정이 한국인들을 노린 여권 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로 이런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분기에는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신고가 급증했어요. 특히 입국 심사가 강화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이런 사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실제로 태국 현지 경찰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인 대상 여권 도난 사건이 전년보다 32% 증가했어요.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 같은 관광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통계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예를 들어 태국인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 미국이나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닌 국제 이주와 비자 정책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분명 반박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객관적인 통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여권 도난은 단순 절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위조 과정을 거쳐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등 더 큰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파나마에서는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태국인 사례도 있었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말도 안 됩니다.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런 사건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태국만 자꾸 지목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VIP 관광객으로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태국을 범죄의 나라로 매도하시다니. 교수님은 리파의 말을 차분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죠. 리파 양의 말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실들을 살펴봐야 해요. 1995년 방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셨어요. 1995년 7월, 방콕의 한 대형 호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수님은 당시의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단체 관광객 95명의 여권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사라졌죠. 투숙객들은 다음날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권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여권 위조 조직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것은 도난당한 여권들이 불과 며칠 만에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입니다. 당시 한국 여권 한 권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거래되었고 이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죠. 리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다음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02년에는 더 조직적인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방콕의 한 현지 여행사가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여행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관광객들의 여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단체 관광객들의 여권을 호텔 예약을 위해 잠시 보관하겠다며 수집했고 현지 위조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위조 여권을 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교체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이 위조한 여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했고 이는 국제범죄 조직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교묘해진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방콕, 파타야, 푸켓의 고급 호텔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범죄 수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호텔 체크인 카운터 직원들이 한국인 투숙객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는 거죠.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숙객의 방 번호는 물론 여권 확인 후 돌려주는 과정에서 여권을 어디에 보관하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심지어 금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한 후 장시간 투숙객이 없는 틈을 노려 금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특히 체크인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런 정보 유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의 숨죽인 침묵만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노트북으로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훔친 여권의 사용처입니다. 도난된 여권은 먼저 동남아시아의 위조 전문가들의 손을 거칩니다. 이들은 여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교체하는 것은 물론 비자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위조하죠. 이렇게 위조된 여권들은 주로 3가지 경로로 유통됩니다. 교수님은 화면의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째, 인신매매 조직에서 피해자들을 국경을 넘어 이동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둘째, 국제마약 조직들이 운반책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셋째,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 정밀 검사를 덜 받는다는 점을 노리고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여권 한 권의 암시장 가격은 지역과 구매자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4,000달러에서 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지만 12,000달러까지 거래된다는 제보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0개국 이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국 심사도 간소화되어 있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굳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는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3가지 패턴이 주목됩니다. 첫째, 풀문 파티나 해변 파티가 열리는 날 술에 취한 관광객들을 노립니다. 둘째, 파타야나 푸켓의 해변가에서 수영하는 관광객의 소지품을 노리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거나 모래사장에 둔 채 수영을 즐기다가 당합니다. 셋째, 호텔 수영장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팔린 관광객들을 노리는 거예요.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SNS용 사진을 찍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는 젊은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범죄들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국제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죠. 그래도 이건 너무 일방적인 설명이에요. 리파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충분히 발전했고 K-팝이나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범죄와 연결되는 건 말이 안 되죠. 태국도 이제 선진국이라고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리파 양의 말씀처럼 태국은 분명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범죄의 배경에는 단순한 반한 감정을 넘어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과 태국의 최저임금 차이는 4배가 넘습니다. 실제 생활임금으로 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지죠. 특히 태국의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어요. SNS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며 성공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죠. 리파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실제로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이 태국의 3, 4개월치와 맞먹기 때문이에요. 특히 유흥업소나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경우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한국 정부가 이런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더욱 위험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국 여권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급증했어요. 심지어 국제 결혼을 가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지난해에만 이러한 위장 결혼이 127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리파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상황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존재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들은 한국행을 꿈꾸는 태국 젊은이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받고 위조 여권을 제공하거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있어요. 일부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한국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교묘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가장한 계정들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거죠. 특히 한국의 방송이나 SNS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에 매료된 젊은 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최근 태국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실제로 방콕의 성형외과들은 코리안 스타일 성형수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비라인 얼굴,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심지어 일부 병원은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거나 한국식 시술이라는 문구를 간판에 크게 내걸기도 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형수술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미용 목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면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생활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동경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이죠. 리파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현실의 무게로 다가오는 듯 했죠. 이것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빈부 격차, 불균형한 발전, 그리고 이를 악용하는 범죄 조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적인 현상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동경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리파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보였죠.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젊은이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 세련된 도시 생활,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 한국인처럼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넘기셨어요. 이런 동경과 열망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감수하거나 위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권 범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강의를 마치며 교수님은 우리 모두를 둘러보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오시면 좋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장의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누군가의 꿈과 희망, 때로는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리파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 이야기된 내용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 여권을 꺼내보았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책자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죠.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권을 도난하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만 여러 나라에서 범죄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해외여행 시 소지품을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